그러면 송진호 주심께서 심사 결과 결승 진출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심사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걸 보고 한 끗 차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했고 또 주장하는 만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상대를 경청해 나가는 매너까지를 포함해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 본인의 생각과 또 다를 수가 있지만은 롤플레이를 해본 거잖아, 그죠? 상대 입장이 되어보는 거고 제가 예선 때도 제가 할 때는 얘기했는데 역지사지 마음이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아까 제가 도중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팩트와 프로스펙티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어떻게 나는 해석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팩트가 틀린 경우도 몇 군데가 나왔고요. 자, 또 자칫 잘못하면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내가 내 발목을 잡아버리는 경우도 나와가지고 좀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찬성인가 반대인가가 헷갈리는 경우까지 나와버렸어요. 자, 이런 사소한 몇 군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 바로 발표할게요. 발표하면 두 팀은 나와서 바로 이제 결승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찬성 반대 정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누구. 예, 1라운드에서는 코기토 팀이 결승 진출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평평 챌린지 약간 아쉽네요. 예. 자, 2라운드입니다. 누구. 예. 2라운드는 너구리 팀입니다. 후마니타스 수고하셨습니다. 자, 코기토 대표, 너구리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에서는 점수를 코기토는 반대 전문으로서 점수를 많이 받아갔고 너구리는 찬성 전문으로 많이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위바위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는지는 자유의사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정합니다. 코기토는 여전히 찬성으로 쭉 밀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반대했죠. 그럼 찬성으로 넘어가시고 너구리 팀은 그러면 반대입니다. 예. 자, 3분 내에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에 주심은 우리 이성훈 조직위원장님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망의 결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선에서 주심을 맡으신 이성훈 조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른 심사위원을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심사위원은 이전과 같은데 저만 추가가 됐습니다. 모두 5명입니다. 이전에는 4분이 합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 팽팽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네요. 3대 2가 될지 4대 1이 될지 5대 0이 될지. 자, 근데 이미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팽팽한 토론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저는 코기토 팀이 반대를 해서 당연히 저는 가위바위보 이기면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찬성 쪽으로 가셨네요. 저희 굉장히 궁금한 게
과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거 영상을 녹화하잖아요.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쓴 에세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님한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통일교육원장님,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장님한테 다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진짜 생각은 나중에 에세이로 쓰시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하시고, 앞에서 그 송진호 심사위원장님 얘기했듯이 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심사위원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저희 자체 평가할 때 그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핵화의 정의, 그다음에 북한 인권의 정의, 그다음에 이거 연계한다 그럴 때 연계가 뭘 말하는 건지, 그 연계 내용과 형식,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결승은 그 똑같은 거 반복보다는 좀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가서 좀 간략하게 정의는 내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계란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비핵화란 이런 것이다, 인권이라 이런 것이다 하고 진짜 핵심에 들어가서 대안 부분들 있죠.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대안이 뭐냐, 연계한다면은 과연 이게 될 거냐, 좀 그래서 쟁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지막 열연을 좀 해주시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은 정답이라는 건 있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양한 변수들을 이 토론이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도 정리하고 심사위원도 정리하고, 한국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하신 분, 더 나가서는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은 영문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보내서 미국의 정책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들어보고 미국의 대북 입장을 정해봐라,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에 4개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도 많이 배웠고요. 자, 그럼 마지막 그 결선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대로 찬성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성팀의 제1토론자 나와서 기조 발언 3분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핵개발에 투입한 자금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유엔 식량노동기구는 북한 주민의 42.4%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하여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북한은 거액을 들여 핵을 개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다음으로 찬성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의 선행 조건이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비핵화, 북한 인권 모두 국제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쟁점으로 북한 문제에서 둘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1953년도에 정전협정체제에 대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평화가 보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전쟁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의 위협과 기본적인 생존권, 자유권, 정치권 등 보편적인 가치가 보장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이 없으면 한반도의 평화도 없습니다. 둘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이자 외면입니다.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권에 나서서 인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의 가해자인 동시에 문제 해결의 주체입니다. 북한 정권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하는 것은 가해자를 배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정권에 따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남한의 태도 변화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협상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과거 남한의 북한 인권 정책은 정권의 성향에 좌우되어 왔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진보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및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전제 조건이 북한 인권에 대한 남한의 태도와 정책이 불일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사건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행동에 나서는 핵심 동기는 바로 경제적 요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핵화 협상에 북한 인권 의제를 올린다면 북한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더 많은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남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한 번 더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너구리 팀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내용이라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인권의 연계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저희 반대측은 인권과 핵의 비등가성에 주안점을 두어 인권 그 자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두 사안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비핵화와 인권 문제와의 연계는 비핵화 논의 자체의 결렬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인권조약의 보편 타당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또는 외국기관이 해오는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한 문의를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납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례로 북한의 2013년 5월 10일자 입장 표명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당국에 조사위원회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와 조사원들의 임무 수행을 위한 방북 허용을 요청했으나 이에 북한은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지속된 위원회의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둘째,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이 거론된 전례 자체의 희소성입니다. 지금까지 비핵화에서 인권 문제가 등가 조건으로 논의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두 사안을 연계할 필요성의 반증이자 인권 문제와 핵 개발은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권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교환될 문제가 아닌 독립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폐쇄적 태도로 말미암아 두 사안의 섣부른 연계는 역효과 초래 가능성을 지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북한 인권과의 결부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개입이라 해석될 여지를 지닙니다. 정치학 사전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의 개입이란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어떤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좁게는 군사적 개입을 가리키지만 경제 제재를 비롯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개입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근 북한의 신년사에서도 드러나듯 외부의 생각보다 북한은 자국민의 생존권에 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국가가 아닌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북한의 원치 않는 인권 논의는 주권 불가침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법은 국제인권옹호단체들이 주관하는 인권 전문 광장에서의 독립적인 해결 방안 논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되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기술협력 교류 등 자연스러운 환경 변화 속 북한의 자발적 인권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논의 자체의 중단 가능성, 전례의 희소성, 주권 불가침성의 원칙을 근거로 비핵화 논의에서의 인권 언급을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분간 그 찬성 측 코기터 팀의 주도 쟁점 질의가 있겠습니다. 10분입니다. 저희 수기 시간 없나요? 잠시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네. 자, 준비됐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등 10분입니다. 네. 찬성 측 반박
교차질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생각하시는 북한 인권의 범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의 범위는 생존권을 넘어서 자유권도 포함합니다. 그 찬성 측에서 입론에서 예시로 들어드린 이제 국제인권단체에서 인권 광장에서의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인권은 보통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서구식 개념의 인권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입론에서 이제 북한의 입장 표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방북을 거부했다라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방북을 요청했을 때도 거부했는데, 국제인권 단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 보고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 협상에서 북한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북한이 지금 경제적인 요인이 간절한 입장에 있고 협상의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아진 지금 북한이 기존에 이제 반발적인 태도를 보인 것보다는 훨씬 더 인권 문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체제 위기를 한번 겪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도 충분히 경제적인 요인들은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체제 유지를 근거로 북한 사회가 좀 더 버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주도권 시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대북 제재가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세계화에 편승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셨는데, 혹시 기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과 싱가포르의 개혁 개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행 조건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로서 접근을 했을 때 중국과 싱가포르 같이 권위주의 체제이면서 세계화에 편승하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을 모색하여서 답습하여서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싱가포르는 핵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중국과 싱가포르를 핵이 갖고 있는 북한과 비슷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위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은 권위주의 체제이지만 세계화에 편승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은 중국과 싱가포르보다 권위주의 체제였던 건 맞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핵무기, 비대치성 무기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중국과 싱가포르를 비슷한 선상에서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약간 예선에서 리비아라던가 그런 사례를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권 전문 광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권 전문 광장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사례, 인권 전문 광장에서 인권을 개선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권 전문 광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왜 굳이 국가 간의 협상에서 끼지 않고 인권 전문 광장에서 논의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비핵화와 인권을 연관해서 됐을 때 협상의 결렬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해서 저희는 인권 전문 광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권 전문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권 전문 광장이라면 민간 단체를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역시 인권 전문 광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상회의와 같은 그러한 국제사회 역시 결국에는 인권 전문 광장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인권 전문 광장 속에서 인권을 논의한다면 생존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측면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방금 국가들 간의 정상회의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G7에서 그 공동 결의안을 발표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 들어가신 거 알고 있으십니까? 네, 알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 그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인권 개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여전할 텐데,
그것을 다시 인권 전문 광장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은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갈등이 그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발휘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갈등이 있으니까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이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죠. 네, 국제사회 주체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협상이라는 것은 그 국제사회라는 것은 다국가들 간의 의견이라면 협상이라는 것은 두 국가인데 그 두 국가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제인권협약 혹은 국제인권 관련 규범을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남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협상의 주체는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인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방금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권 전문 광장에서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서구와 유교의 인권에 대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차는 협상에서도 발휘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협상에서의 인권 입장차가 협상 결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의견이 다른 A팀 50명, B팀 50명이 협상하는 것보다 A팀 1명, B팀 2명이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입론에서 인권과 핵의 비등가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권과 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럼 독립적으로 중요하다는 다룬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2013년에 북한이 어떤 인권 관련해서 방북을 거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방북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북을 거부한 이유는 아무래도 체제 전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방북을 거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동안 북한이 어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받을 때 국제사회와 가장 큰 마찰을 빚어왔던 것이 모니터링 관련해서 방북을 거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검증에서도 저희는 어쨌든 그 완전한 핵 검증을 하기 위해선 북한이 짜인 동선이 아니라 어떤 과학자들 혹은 과학에 기반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북한이 역시 방북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마찰 요소 혹은 갈등 요소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문제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뤘을 때 이제 입론에서 제시해주신 방법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세계화에 편승을 하게 해야 되고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받고 나면 북한이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있던 국제사회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식이 잘못되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혹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비핵화 협상과 인권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협력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를 제공을 한 후에 북한이 이제 경제적인 유인을 얻고 나서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거나 외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측은 그것을 북한 인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네, 정치학 용어중에 근대화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민주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북한의 민주 발전이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중국과 싱가포르처럼 그 권위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갈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북한 인민들도 지금과 같은 반인종적인 북한의 인권 타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거고 그 접촉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새로운 자유사상 혹은 인권사상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전과 같이 인권 탄압을 용인하는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동안 북한이 추진해왔던 각종 국제 경제 협력 사업들을 북한이 취소했는데 그런 취소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반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인권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찬성 측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근데 마이크는 끄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마이크 안 끄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반대팀 10분 주도 쟁점 질의 있겠습니다. 너구리 팀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찬성 측 비핵화와 인권협상을 같이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북한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저희도 이러한 연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인권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핵협상 자체의 결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상에서 결렬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실무자들이 밑에서 얘기를 나누고 세부적인 조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뭐 국교 수립을 원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원한다던가 차관 제공을 원한다던가 그런 인센티브들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런 협상 결렬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북한이 또 뭐 검증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결렬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엔에서 북한에게 한 제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걸 다시 뭐 제재를 풀어줬다가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거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판을 보장함으로써 만약에 뭐 북한이 다시 나중에 뭐 협상이 결렬되거나 그럴 때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지책들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인권 전문 광장에서 해결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인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사안과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의 본질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려면은 비핵화 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것보다는 따로 인권만을 논하는 광장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사항을 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비핵화 협상에 자꾸 인권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찬성 측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비핵화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연계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입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두 사안의 섣부른 연계는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외부 정보 유입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부 정보 유입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주어가 누구죠? 북한 측이. 네. 네, 그렇다면은 연계 자체 두 사안의 연계에 동의할 거라는 근거는 과연 어디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즉 이제 교류의 장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외가 유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데 어째서 그렇다면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비핵화와 인권의 연계에서 그런 경제 개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앞서도 여쭤봤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북한이 애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지 않은 게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00년 뭐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려고 하고 외부에 지원을 해가지고 최대한 뭐 지원하고 뭐 개발시켜주고 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거부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경제 협력 자체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에 저는 이제 질문 드리는 취지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외부 정부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어째서 비핵화와 인권 문제 자체의 연계를 동의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반대 측에서도 동의를 해주셨지만 저희는 지금 대북 제재가 2016년 핵실험 이후에 계속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점점점 경제가 고립되고 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자립 경제 이런 것들이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 수출조차 막힌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북한이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네, 그리고 추가로 첨언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을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비핵화 단계별로 그에 맞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해주면 북한도 그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의 개선도 함께 추가함으로써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입론에 대한 반론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 다루지 않는 걸 체제에 대한 옹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체제에 대한 옹호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 체제는 인권 침해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을 다루지 않는 것이 체제에 대한 옹호라고 말씀하시면 북한을 그 주체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 그럼 북한 체제의 옹호에 대해서 별로 북한 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체제 전복을 고려할 수 있는데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해서 당장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지 북한 체제 붕괴 이후에 일어난 혼란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북한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핵화 협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자주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지 절대 북한 체제의 전복을 통해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던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내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협상에서 결국에는 협상을 받아들일 북한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네, 질문 계속해서 먼저. 체제 안정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네. 체제 안정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질문을 끌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제적 요건이 북한의 협상을 받아들이는 큰 요인 중 하나겠네요. 그렇다면 굳이 인권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비핵화 협상으로도 충분히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지금 그렇게 비핵화만 된다고 해서 경제가 뭐 협력이 해제가 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뭐 미국 내 전문가들도 그렇고 북한에게 이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핵 검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북한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발언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북 제재 완화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증진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시간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찬성 측에서는 우선 남한 정부의 그 정권에 따른 그런 대북 제재 입장 차이 때문에 이것을 공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맞습니까? 네. 네, 하지만 공식 의제로 채택된다고 해서 남한 정부도 그렇고 혹은 미국의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이것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것이라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북한의 반발에 의해 정권이 바뀐 남한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이며 남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발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공식 의제에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의 국가라는 점에서 그 국가의 기조가 바뀐다면은 아무리 공식 의제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조에 따라서 협상이 달라질 수 있고 결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발론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자, 시간 1분 남았다고. 예, 이 주도니까 더 하실 거면 1분 더 쓰셔도 되고요. 마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잠깐 1분 정도 쉬었다가 휴식하고 그다음에 다시 찬성팀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주도형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고기토 시작해 주세요. 네, 뭐 아까 국가의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조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저희도 입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해외 외국의 사례, 특히 헬싱키 합의와 그리고 동방 정책을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요. 헬싱키 합의 같은 경우는 7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그런 헬싱키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시 뭐 미국도 당연히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당시 이제 제럴드 포드, 그다음에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이런 식으로 정권들이 교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동방 정책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방 정책도 다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진보 정당인 3인당에서 만든 정책이 그 후에 기독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었어도 정권이 계속 정책이 유지되면서 결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헬싱키 합의처럼 아니면 동방 정책처럼 북한 인권을 계속해서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이거를 바꾸지 않는다, 이야기를 계속 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남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인권 이야기를 강력하게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인권 이야기를 거론하게끔 함으로써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헬싱키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구권 국가들에게 결국엔 통일이라고 보셨는데 과연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이것을 통일이라고 볼까요? 체제 전복으로 볼까요? 통일이요? 통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동독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헬싱키 프로세스 과정에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점을 언급하면서 과연 이런 헬싱키 프로세스에 전례가 있는데 그러한 전례를 북한을 분명 인지를 하면서 그러한 전례를 따를 그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북한도? 어느 정도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헬싱키 만약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나 도쿄나 그런 제3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북한의 우방국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이런 협조를 모색하게 된다면 북한도 그런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대측 입론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있어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한다고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무엇을 근거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인지 여쭈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을 하려면 비판할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국제사회가 맺은 약속, 협약 등이 그 행위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북한은 유엔의 7대 인권 협약 중에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이에 더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까지 총 5개의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준까지 완료를 했죠. 근데 북한이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 예컨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어서 어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북한은 20년째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보장된 권리를 어떤 국민들에게 지켜주지 않고 있는 것을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떻게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토론을 준비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너무 북한이란 나라를 악의 축, 불량 국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량 국가 악의 축이라는 발언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했던 말인데 저희가 이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북한이 잘했다, 북한은 어쩔 수 없다라는 옹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조금 주권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인권과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분리를 하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 근거 자료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는 네, 점. 같은 말씀. 네, 그 네. 민론에서 들은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시 악의축 발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북한을 또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지 말자, 저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애초에 1991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이미 국제적으로도 남북한은 국가로 인정이 되었고, 물론 뭐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특수관계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방을 국가로서 존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반대 측에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국가를 주권이 있는 국가로 북한을 주권이 있는 국가로 인정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첨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하게 되면 북한은 체제 전복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 맞으십니까?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과정에서 인권을 논한다면 북한에게 체제 전복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체제 전복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 국가적인 입장으로 접근했을 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반대 측에서 입론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 표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가 방북 인권 침해를 근거로 방북을 허용했을 때 북한이 거부를 했고, 이에 대한 이유로 반대 측에서는 체제 전복의 우려라고 답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찬성 측이 말씀하시는 국제사회의 그런 개입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근거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으로서 했던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이라기보다는 NGO라든지 민간 단체들과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도움, 지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비핵화 협상과 인권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하게 되면 비핵화 협상 후 대북 제재 완화 이후에 북한이 인권 문제를 외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마치 반대 측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북한이 지금 경제적 유인이 간절해진 이 기회를 타서 이제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함께 협상에 올려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요인이 결국에는 북한 협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원인인데, 그렇다면 굳이 인권이라는 것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시 국제사회와의 대화 혹은 협상을 진행해야 할 텐데, 과연 그때 가서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그 협상에 임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분에서는 앞서 이제 잉그라트의 Freedom Rising이라는 저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주화를 위해선 자유의 가치가 상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북한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아니라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사회의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개념에 익숙해질수록 자유를 수용하고 그런 민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비핵화 후 경제 개발이 된 후에는 북한 자체가 뭔가 이러한 자유를 개선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되는 전면적인 주체로 바라보아야 하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역량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서 다른 질문 조금 드릴 텐데요. 그 이제 북한이 저희가 말한 대로 연계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북한이 협상을 결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시급한 생존권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경협에 있어서 계속 포기를 했던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체제의 위협을 받은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 측의 어떤 의향대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하고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다룸으로써 쭉 경제협력을 진행하다가 다시 북한이 체제의 위협을 느껴서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이게 오히려 시급한 생존권을 어떤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비핵화 협상에서 다루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찬성 측은 체제 전복을 북한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자꾸 저희가 앞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당연히 체제 전복과 관련된 위협을 느끼게 하진 않겠죠. 찬성 측에서도 주장하시는
어떤 생존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 본인이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관계도 쌓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반대팀 너구리 팀의 10분간 주도 쟁점 질의 있겠습니다. 네, 반론 및 교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느꼈던 것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다 비핵화와 그런 인권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 연계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냐, 이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계가 힘들고 협상이 결렬로 이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논점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교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입론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해보면 이제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찬성 측이 생각하시는 협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상이라는 하나의 어젠다를 두고 각 국가 혹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협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과정들은 아닙니다. 선례를 들어보면 FTA 협상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양극의 입장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정말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의 의제로서 공식적인 의제로서 설정해 놓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협상의 주체는 두 국가입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인권 증진 협상에 있어서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입장 차가 심각하고 이러한 입장 차이가 각각의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 자체의 결렬이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런 진전 없이 뭔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옹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진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전이라 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완전 CVID로 하는 비핵화일 것이고요. 그 더 이어서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성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논거로서 우선순위가 없다, 선행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비핵화가 선행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가는 거죠. 비핵화와 인권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 문제에서 결국에는 북한 정부가 가해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 정부가 왜 인권 탄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 북한이라는 국가가 인권 탄압을 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체제에 대한 엄청난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체제의 불안함이 결국에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을 탄압하는 것도 맞지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권 탄압의 선행 조건이 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가 결국에 북한에서 인권을 탄압한 이유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 핵무기에 대한 대북 제재가 있었고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문제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협상이 하루빨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해결이 돼야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이 증진되고 인권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협상이 결렬될 위기조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렬 원인을 먼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반대 측에서도 핵 무기와 인권 사이의 연관 관계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비핵화 협상에서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계속 지금 주장을 해주시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만을 다루었을 때 지금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 진전이 되지 않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국가 간의 입장 차이고 저희 측은 협상 자체가 두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협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비핵화의 협상조차 결렬되는 이유가 두 국가의 입장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결국에는 이런 입장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먼저 계속해서 논점이 흐르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와 인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연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 인민들입니다. 그럼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생존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진전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싱가포르에 그런 회담이 있었을 때 비핵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비핵화가 되는 줄 알았던 현상이 하노이 단판 결렬이라는 정말 하루아침에 국면이 바뀌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라는 것도 이렇게 심화적인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에서 인권이라는 너무 복합적인 문제를 추가한다면 과연 이러한 국면이 바뀌는 것이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인 탑다운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협상이 결렬되니까 다 모든 게 결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타마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협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지금 협상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트럼프 때는 그렇게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이미 미국이 투트랙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미국이 지금 투트랙을 하고 있지만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투트랙을 하는 거라고 미국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조차도 인권과 비핵화는 독립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에 저희 반대측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방식,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결국엔 투트랙 정책인 것입니다. 즉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해서 접근하면은 이러한 문제들, 저희 측이 말씀드렸던 문제들과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의 주체, 아까 말씀드렸던 비핵화와 인권의 협상의 주체인 미국조차도 투트랙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미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좋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네, 우선 특정 국가의 행정부의 정책이 특정 국가의 법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2016년 2월에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선 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외에도 북한 억류 외국인 송환, 정치범 수용소 모든 정치범 석방,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평화적 정치 활동 검열 중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려면 이런 선행 조건이 먼저 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동시에 연계를 해서 접근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인권이 개선되어야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된다라는 말씀 맞으십니까?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없고 둘이 동시에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한 법을 예시로 들면서 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신 그 법의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선 안보리 결의 준수, 북한 억류 외국인 송환, 정치범 수용소 모든 정치범 석방,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평화적 정치 활동 검열 중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최종 반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얼굴 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으시네요. 그 이쪽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최종 발언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 기회를 드릴게요. 자, 쟁점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었죠. 사전에 처음에는 왜 북한 인권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식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라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과연 북한 인권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걸림돌인가라는 질문. 그다음 세 번째, 과연 비핵화를 하고 평화 프로세스하면 북한 인권이 개선이 되는 건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다 중요한데, 비핵화도 중요하고 북한 인권도 다 중요한데 이게 동시에 이게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냐, 후순위냐,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지금 열띤 논쟁을 이제 벌인 거죠 저희가. 자, 마지막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잔상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마음, 심사위원의 마음을 그 3분 동안의 마지막 발언으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편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도 오늘 집에 못 가고 계속 이거 논쟁끼리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마지막 3분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팀 거기 뒤에서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면 단상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시간 주시면. 아, 수기 시험,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기토 찬성팀에서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반대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쟁점들 정리하고 그다음 저희 주장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선 북한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찬성 측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 압박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이 대북 제재는 완화될 수 없고 또 해제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핵화와 인권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밀어서 북한이 향후에 비핵화 협상 달성된 이후에 이 인권 문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의 불확실성과 인권 문제를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인권 문제 협상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유인책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저희는 이 불확실성도 고려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논거들을 고려해서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연계해서 저희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생존권의 보장에 방점을 두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어떤 대안 같은 걸 보면
생존권이 아니라 약간 자유권 혹은 뭐 정치적인 권리 혹은 뭐 사회권적 기본권 그런 비롯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저희는 이 생존권의 보장은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반발을 하더라도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찬성 측 주장 정리하면서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인권 침해의 직접적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를 배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 동기입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룸으로써 북한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더 많이 제공하고 남한도 한반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상의 근거를 들어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의 너구르 팀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찬성 측께서는 첫 번째 근거로 두 사안의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방금 전 교차 질의에서 확인하셨듯이 해당 논의에 대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유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반대측은 자유권은 단순히 정치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석 역시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곧 자유권의 증진이기도 하며 이는 곧 생존권의 보장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지금까지 비핵화 관련 논의 자체의 중단 가능성, 두 사안의 연계의 전례 자체의 희소성, 주권 불가침성의 원칙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께서는 남북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을 다루지 않는 것이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라는 주장은 북한 내에서도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한 채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허용한다라는 논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민의식에 기반한 주권 불가침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발언이며 지속적인 권장이 필요한 것이지 강제성을 지니는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찬성 측께서는 여전히 인권 사안의 연계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의 연계에 동의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을 동의할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경제 협력으로 인한 외부 정보 유입을 거부한다라는 발언을 함께 해주시면서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개발을 동의한다는 이유로 인권 사안의 연계를 주장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저희 반대측에서 주장한 비핵화만으로 충분히 경제적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안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제공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북한 주민의 현황과 북한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도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여 두 사안을 섣불리 연계하는 접근은 자칫 세계평화 자체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심사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의 차분한 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과 나온다면 바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두 팀은 여기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좀 쉬시고요. 저 심사위원회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희가 나가서 할게요. 사진 두 팀 찍으시고 여기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저희 이금순 심사위원님께서 차 때문에 먼저 가셔야 돼서 심사평을 듣고 저희 심사평 한 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조금 팁을 드리면은 심사위원이 여러 논쟁을 벌였는데 3대 2로 갈렸습니다. 결국에 3대 2로 갈렸고요. 결과는 요 심사평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금순 회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선에 참여하신 네 팀 정말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96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했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뒤에서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짧게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본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대안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고 비핵화 문제와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거는 다 공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는 거에 찬성을 하더라도 찬성할 때 연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런 방식에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들어서 제가 좀 이 정책 제안할 때 참고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요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지금 제안서를 쓰는 게 있는 거죠. 그때 좀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팀이 그러니까 연계에 찬성하는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인권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북한이 받을 만한 방식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대를 했을 경우에도 뭐 조금 논리가 어떻게 보면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뭘 잘못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UN 인권이사회 그다음에 총회 안보리에서 COI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는 반인도 범죄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형사 책임 규명, 그래서 뭐 ICC까지 다 얘기가 된 상황인데 아까 국제사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는 좀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서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압박이 가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정부와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연합이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북한의 대응을 한 10년치를 쭉 노동신문하고 이런 북한의 원전을 쭉 보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네도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인권, 규약, 가치 이런 거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식 인권만 얘기하던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걸 적용하는 방식에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자기네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 그 가치나 이런 규범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인권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그런 여성 장애인,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안을 제시할 때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원칙을 그냥 무시하고 각자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이나 이런 거를 갖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할 때는 좀 그걸 깰 수 있는 거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제가 내 팀 모두 혹시나 이거를 거론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거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기회가 없었는지. 북한이 UPR은 지금 3번을 받았는데 UPR에서 그 지적된 권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수용을 했고 그 수용된 부분이 꼭 사회권이나 뭐 여성 아동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자유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북한이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그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할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평창군에서 해마다 좀 이렇게 그 평화 챌린지를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계속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따로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저기 우리 방역 준수해야 되니까 두 팀 간 거리 좀 떼어주시고요. 한 칸씩 좀 이렇게 사진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비워주세요. 그거 없는 사이에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구순 임사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 이금순 그 박사님은 현업에 계신 분이에요. 현업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제가 그래서 평창까지 오실까 그렇게 약간 했는데 직접 오시겠다 한 게 본인 업무에 도움을 좀 받고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일연구원에서 96년이라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이 분야만 하셨어요. 하시고 통일연구원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아마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지금 옳고 누가 더 잘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에세이 쓸 때 어떤 부분을 좀 보완했을지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구순 심사위원님. 네, 오늘 내 팀의 토론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토론을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반성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준비와 또 여러 가지 또 룰을 지키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뭐 제가 인권을 또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연구하지는 않지만 이제 큰 이제 뭐 글로벌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좀 보게 되는데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으면 하는 용어가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얘기 또 북한이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수용성이 과거보다 MDG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이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흐름에 대해서 동승하려는 근데 여기서 편승이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수용하고 뭔가 도입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SDG 16에 또 평화와 또 정의와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물론 북한이 VNR이라는 자발적 국가 보고에 있어서 전혀 SDG 16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강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체제지만 또 다른 부분에 또 다른 목표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동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좀 설명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완성된 엔드 스테이트가 아니거든요. 평화는 계속해서 가는 길의 경로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역사에 있어서도 완벽한 평화는 없었다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이 평화에 가까이 가는 그 경로에서의 북한은 어느 시점에 있고 이것을 좀 더 진일보하기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의 토론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건 전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용어 중에 있어서 저도 인권 전문 광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열심히 저도 구글링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러한
그 용어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유엔 체제, 유엔 인권 체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를 포괄하는 거버넌스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정확한 그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린이란 단어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이 영린이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군주주의에 어떻게 보는데 그걸 영린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물론 뭐 약간 메타포의 성격은 있지만 그런 부분 조금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좋았을까 생각을 했고 또 38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휴전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정도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좀 선택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정립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심사위원도 당연히 이제 보는 눈이 다르겠죠. 이금순 박사님은 통일연구원에서 인권, 북한 인권 전문을 하셨고 우리 권구순 박사님은 이제 평화 쪽으로 하셨고요. 자, 만약에 이게 북한에서는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토론 들면은 우리 2004년까지 북한에 계셨고 한국에 사신 지 몇 년 이제 15년 되신 거네, 그렇죠? 10년 되셨는데 자 아마 그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현인의 심사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번에 거쳐서 이번에도 아주 흥미있게 들었고요. 그 전번에 거기터 팀하고 이적현의 그 평평 챌린지 똑같은 팀이 또 다시 올라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 토론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토론이라는 게 이 학생들이 능력을 키우는 데서 참 좋은 수단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암성이나 해가지고 시험 쳤으면 결코 이런 성적이 나오지 못했을 거다. 그래 여러분들이 발전한 거를 눈으로 확인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토론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다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등수 매기는 데서 참 애로를 느꼈어요. 그래 이전과 같아서 그래서 동대동해도 사실 될 만하게 너무 다 잘해서 내가 1등했다, 2등했다 이런데 큰 우위를 부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 이긴 쪽도 안 이긴 쪽도 다 너무나도 잘하셨다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는데 그 인권을 내정 간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권을 북한에서 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인권은 내정 간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한다. 이건 세계적으로 그 전례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이거는 그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확고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북한 인권과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과 우리가 주장하는 인권의 차이를 소구와 유교와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구와 유교의 차이가 아니라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권은 그야말로 그 독재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유교하고도 또 거리가 있는 거다. 난 유교에서 주장하는 인권보다도 더 막연한 그 주장이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토론한 데서 하나 마음에 든 거는 뭔가 하면 그 국제사회의 압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북한 인권이 해결되자고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되고 북한이 외부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 주민이 몫으로 남겨둔 것도 옳다. 이런 생각도 참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북한 인권이 참 안 돼서 외부 사회에서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 압력을 늘상 가하면서도 제가 항상 그 방도를 찾기가 어려운 거는 압력을 가해도 물론 북한이 그 일정한 조치들은 취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권이나 무슨 장애인 권리라든가 이런 데서 부분적인 조치는 취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권을 찾는 건 각 나라 주체, 그 나라 주민들이 발동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발동되겠냐? 이런 데서
우리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국제사회의 압력이 상당 정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부터 인권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이 어떤 거라는 거는 조금씩 간부들은 알아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토론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의 압력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앞에 계실지 우리 현인혜 교수님은 이하여대 북한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전반 평화도 하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송진호 심사위원. 켜졌나요? 네. 마지막으로 다들 수고했고요. 억수로 수고했고 다들 잘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NGO란 데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코이카라고 하는 이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개념 틀 좀 잘 가져가면 좋겠다. 지금 이제 정부관이란 거는 이 문제는 이제 양자관이잖아요. 남북의 양자관인데 여러분들이 쓰던 언어 가운데 국제사회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가 뭘까? 이게 결국은 다자적인 접근, 국제기구를 통한 유엔이든 통해 가지고 가는 이런 다자주의에 관한 이해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GO라 그러면 다자주의를 하는 것이 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리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가는 NGO로 했을 때 NGO의 역할이 엠네스티 같은 역할도 있지만 NGO는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NGO는 Multi-Track Diplomacy라고 하는 다층위의 공공 외교 방식에서의 NGO의 접근 방식은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구분들이 여러분 이제 정말 에세이가 나와야 될 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지금까지는 이제 입장대 누구의 찬성 반대 입장대 보는 건데 자기 주장으로 에세이를 담아줘야 되는 게 우리가 9월 17일 날 또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상식도 하고 뭐 포럼도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유엔이 정한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피스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평창군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평창군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날 지금 우리가 뭔가 커뮤니케를 발표해야 돼요. G7 또 G20 정상회의를 하면 항상 커뮤니케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성명서, 선언문 하여튼 근데 평창에서 여러분들은 9월 17일 날 정말로 그 평창 평화봉이라고 하는 피스 서밋에 올라가서 유스가 그래서 평창 유스 피스 서밋이 되는 것이고 이 서밋은 정말로 산꼭대기의 서밋이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 청년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 목소리가 영문으로도 번역이 돼야 되고 유엔에도 이번에는 전달이 될 거고 하는 요 작업이 9월 17일인데 청년의 커뮤니케가 어떻게 구성될까 잘 보면 우리 에세이를 한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세계 시민의식 100년 전의 동양평화론과 현재의 세계 시민의식으로서의 뭔가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고 또 한 팀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상황과 SDG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이제 이것이 코로나와 평화는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또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이제 북한 비핵화 또 북한 인권 이슈를 넘어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이건 그냥 교수님들, 학자들의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주제와 이러한 쟁점에 관해서 결국은 청년으로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나의 역할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커뮤니케가 9월 17일 발표돼야 되는 것이고, 그날은 마침 또 이제 우리하고 장소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기 이제 평창 가서 할 거지만은 고성군에 가 있는 한메콩 청년 평화 포럼에 참가하는 아세안의 청년들이 그 서밋에는 같이 합류하기로 했어요. 이 합류를 하게 되면 이거 합류할 때 그 곤돌라 비용 좀 해결해 주세요, 신상문 팀장님. 예. 그 공짜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 공짜 안 되면 이 사람들 못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청년들 20명 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에세이 쓰신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목소리를 평창 YPC라는 이름으로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토론 대회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가는 그러니까 there is no way for peace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없다. Peace is the way라고 하는 평화 그 자체가 길이니까 우리는 이 과정 하나하나에서 담아 나가는 그런 작업까지도 커뮤니티 만들 때도 여러분들 참여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심사위원의 한 명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앞에서 이제 송진호 그 심사위원께서 그 평창 평화 챌린지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알다시피 에세이가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토론대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인권을 가지고 한 거고, 에세이는 동양 평화론, 또 하나의 에세이는 코로나와 SDG, 아까 얘기했던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이게 평창이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 평창은 이제 더 이상 강원도에 이렇게, 물론 작은 도시지만은 평창의 이름은 전 세계가 알고 있죠. 오히려 도쿄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평창의 사명은 평창 군민들도 있지만은 한반도, 더 나가서 글로벌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 정신을 어떻게 그 이행할 건가 해서 요 3가지를 한 건데, 요 토론에만 국한해서 저희가 얘기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제가 기대한 거 훨씬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글도 쓰고 토론에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거 해보시니까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룹으로 있어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달라지고 진영 논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진영 논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토론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진짜 영어로 미국의 청소년,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걸 하든, 그러니까 아까 그 이금순 의원이 얘기했듯이 하다 보니까 수렴이 되죠. 토론이라는 게 자기 일방 주장이나 상대방의 주장의 포인트를 잡아서 설득하는, 그래서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수렴이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되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질문하면 그에 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토론의 아름다움과 토론의 묘미와 토론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주 보여줬던 아주 좋은 오늘 경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이 도덕적인 정당성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헤게모니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월하고 한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 움직이는 거는 도덕도 있지만 도덕보다는 거기에는 정치적이, 경제적 여러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정당성에 앞서면은 감정에 앞서 주장만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고 당연한 건데 왜 안 따르냐, 이런 거 하고 현실이 왜 안 되는 이 2가지를 찾아 나가는 게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찬반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을 하는 거는 많은 토론에 지적을 냈듯이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어렵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왜 평창 평화 정신과 연관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2018년에 큰 감격이 있었잖아요. 우리 남북 그 단일팀도 만들어지고, 그때는 진짜 뭔가 금방 될 줄 알았죠. 진짜 싱가포르 정상회의 때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거기도 갔었고, 그때 분위기는 진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하노이에 그런 거 보면서 하나의 그 배운 점은 뭐냐면은, 평창에서 물꼬를 텄지만은 그 물꼬가 너무 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12년이 걸렸잖아요. 그거 아시죠? 3번을 삼수해서 평창 올림픽 했거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으로 계기된 이 평화의 모멘텀을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니라 10년 길게 바라보면서 좀 내공을 쌓아야 되겠다. 이거 사실 쉬운 문제.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드는 이 내공을 해야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끌어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처음에 이 주제할 때 얘기가 많아요. 너무 어렵고 이렇게 논쟁적인 정치적인 거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게 된 배경은 평창 평화 정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더 많은 논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래요. 식사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진짜 본인 생각 어땠냐고. 진짜 궁금해요. 특히 저는 코기토 팀 깜짝 놀랐어요. 반대를 너무 그럴듯하게 잘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반대로 갈 때 찬성으로 가서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은 진짜 뭔 생각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끝난 다음에 저녁 먹으면서 우리 얘기를 하죠. 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대상 그거는 발표는 하지만은 17일 날 다 저희가 모이는 거죠. 17일 때는 뭐 누가 대상 받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17일 날 다시 보는 거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심사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음악 넣어주세요. 둥둥둥둥둥. 앞에서 얘기했듯이 3대 2로 갈렸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 다수를 더 잘했다고 설득했다라고 한 팀은 광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광고팀은 코기토 팀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코기토 팀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늘 이걸로 마치고 식사로 가기 전에 우리 나와서 그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한 팀씩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네 팀에서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